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공산당 선언은 상당히 논쟁적이고 기념비적인 책이죠. 지금까지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거로 시작을 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만, 유령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이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은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라고 돼 있네. 어쨌든. 일단은 사관이 분명히 나오죠. 계급투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갈등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 이런 것이 있고, 지금의 역사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보고, 지금은 이게 부르주아지라 그러면 되게 우리가 동떨어진 개념처럼 보이지만, 삼성의 이건희라든지 이런 사람이 부르주아지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르주아적 사고방식, 생활 이럴 때는 흔히 보보스적인 느낌, 이런 느낌을 떠오르지만은, 엄밀한 사회과학적 용어로서 부르주아는 자산을 소유한 거대 부르주아지, 삼성, 이건희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도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사회죠. 자본 권력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가끔씩 자본 권력이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 일격을 당하기도 하죠. CJ 이재현이가 감옥에 갇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길게 보면은 정치 권력은 항상 비참한 말로를 맞지만 자본 권력은 영구히 지속되는 게, 영구라는 게 상대적 개념으로 그렇게 되고 있죠. 마르크스가 이 책에서 지적한 대로 현대의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의 위원회다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도 맞는 말이라고 봐야죠. 그죠? 지금은 위원회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하수인인 것 같아요. 현대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벌이 국가도 정치도 경제도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임을 감안하면. 근데 부르주아 사회의 등장은 그 두 가지 면에서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는 혁명적인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어요. 당대로서는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말을 썼었거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이런 말도 썼기 때문에 부르주아 시대의 등장은 봉건 시대의 억압과 어떤 신분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철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사회는 혁명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 생산 양식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어느 단계에 되면은 그 질고로 작동하고 되는데, 이제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 양식이 흔히 우리가 이제 학교 때는 이렇게 외웠죠. 생산력 플러스 생산 관계가 생산 양식이다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그 어떤 자본주의를 만드는데 그게 상충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생산 양식, 즉 공산주의 사회를 부른다. 이게 이제 그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의 전망인데, 어쨌든 부르주아의 생산 관계 자체는 소유 관계일 수도 있고, 이것 자체는 봉건적인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를 가는 디딤돌이 됐지만은 이미 그 사회가 부르주아 사회가 도래한 다음에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역사의 질곡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사회를 끌어나갈 사람들, 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주인은 노동자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장이죠. 그래서 여기 표현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신성한 것은 모두 모욕당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신성한 것들이 모욕당한다는 것들은 자본주의적인 속물성과 자본주의가 파괴한 중세적이고 목가적이고 이런 전통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파괴한 거는 종교적인 질서도 파괴한 거기 때문에 신성한 게 모욕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어쨌든 신성한 것은 모두 모욕당하는데 그게 중심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죠. 새로운 계급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이제 나타나서 계급 투쟁을 통해서 부르주아지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두 계급으로 나뉘어서 격렬하게 계급 투쟁을 벌여서 폭력적으로 부르주아지를 전복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든 다음에 종국적으로는 계급 자체를 철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이 책이 갖고 있는 전망이죠. 그죠?
그래서 이 책에는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 하나하나가 더 논쟁적인 거야. 되게 압축적으로, 수업문은 압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권에서 무수히 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가지가 날아가고 뭐 소련에서 수청이 일어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혁명의 주력 세력으로서의 노동자의 위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확고하게 지지가 됐었는데 현실 혁명에서는 입증되지 않았죠. 혁명이 일어난 나라는 러시아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제 대공업이 발달한 어떤 뭐 독일 같은 곳이 아니라 아직까지 봉건적인 질서가 온전한 그 농노들이 많은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하고 그다음에 농민이 주력이 된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 자체가 이제 혁명의 주력 세력이 누구냐에 대한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모든 계급 투쟁은 이제 정치 투쟁이란 말도 이제 끊임없이 사회주의 노선 투쟁에서 등장하는데 일부 세력이 비정치 투쟁으로 돌아서요. 지금은 정치 투쟁을 하는 사회주의 세력은 정치 투쟁이란 말을 좀 과격하게 해석하면 폭력 투쟁으로도 가는데 독일 3인당 그 계열에서 사회주의 역사를 보면은 투항을 해버려. 결국은 뒷부분에 이제 그 사회주의 역사를 검토하는 측면에서 이제 비난받고 있는 게 공상적 사회주의하고 수정적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비판을 받죠. 그래서 정치 투쟁과 계급 투쟁의 문제 이런 것, 그 다음에 혁명의 주력군 중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성을 얘기하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 여러분들이 의아해했던 것들 중에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부르주아지가 세계시장을 만드는데 혁명은 일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것도 사회주의 논쟁사에서 일국 사회주의를 두고 소비에트에서 크게 논쟁이 붙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애매하게 벗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에겐 조국이 없기 때문에 혁명은 세계혁명이 돼야 되는데 혁명이 일어나는 바운더리는 경계는 공산당 선언에서는 한 국가 내에서 부르주아의 폭력적인 장치들을 몰아내고 부르주아를 일수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아마도 마르크스가 당대에서는 세계 시장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세계 혁명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고한 비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다소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민족의 기능과 세계혁명 사이에서의 적정한 균형점을 잡기가 힘들어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일국 사회주의 논쟁으로 이어져요. 여전히 그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노동자들이 국가와 민족의 편에 가세해서 참전할 것이냐 아니면은 노동자들이 그 사보타지를 통해서 이 부르주아의 전쟁을 무력화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웠을 때 전부 다 민족주의에 휩쓸려가지고 전쟁을 치렀거든 서로가. 노동자들은 조국이 없다 그랬는데 독일 노동자와 프랑스 노동자가 서로 싸웠어. 현실에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계시장에 대한 전망 같은 마르크스가 보지 못했던 세계시장은 당대로서는 예측하기 힘들었던 금융시장 같은 거. 세계시장과 IT가 결부됐던 세계시장이 지금처럼 무시무시한 세계시장이 등장하는 거는 이제 마르크스도 예견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비판받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노동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노동의 질이 점점 떨어질 거고 그런 측면은 있죠. 그 다음에 노동이 점점 단순해질 거고 그런 측면도 있죠. 결국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인풋분의 아웃풋이니까 기계를 씀으로써 노동 착취가 더 심해진다는 게 그 논리인데 그것도 일견 맞는 측면이 있죠. 근데 아동 노동과 여성 노동이 확대될 거라는 건 틀렸죠. 그죠? 아동 노동과 여성 노동이 확대되는 건 노동이 그만큼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긴 했어요. 과도적으로. 자본주의 발달 단계에서 보면 과도적으로 아동 노동과 여성 노동의 확대가 드러나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마르크스가 주창한 대로 나중에 8시간 노동제가 쟁취되고 아동 노동, 여성 노동 이런 것들이 근절되고 하면서 노동의 아동 노동, 여성 노동의 확대는 일어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마르크스가 보지 못하는 건 지식 노동의 출현이었죠. 피터 드러크가 말하는 날리지 워커라는 지식 노동자의 출현은 이제 마르크스도 예견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논쟁적인 내용이에요. 세계 시장과 결부될 수도 있는데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은 국가 내의 계급 착취가 사라지면은 민족과 민족 간, 국가와 국가에 의한 어떤 국가 간의 착취, 민족에 의한 착취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죠? 국가 내의 형평과 평등이 높아진 사례는 많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다 진전이 됐죠. 사실은
자유의 범위가 각국에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참정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흑인 참정권 뭐 등등등 그 국가 내에서 뭐 미국의 예를 들면 정치 권력의 참여는 늘어났지만 미국의 뭐 제국주의적인 탐욕은 여전했던 거고. 근데 그거와 그거는 다른 문제로 드러났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은 당대 기천 1848년 그 유럽이 혁명의 와중에 빠져 있을 때에 선취한 전망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게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마르크스를 신이라고 보는 거지. 마르크스는 당대를 고민한 혁명가였고 당대에서 어떤 활로를 찾으려고 치열하게 연구한 학자였지 신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논쟁이 되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부인 공유제죠. 국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마르크스와 플라톤을 같은 전체주의자 계열로 싸잡아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부인 공유제, 가족에 관한 문제라든지 교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거대한 실루엣만 그려져 있고 실제로는 답이 없는 논쟁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의 문제,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어떤 민간 자율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도 답이 안 나온 문제. 루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지?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축적된 노동이란 말이 있는데, 축적된 노동과 산노동이 대립하는 거로 나오는데, 자본을 축적된 노동이라고 해요. 또는 산노동과 죽은 노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죽은 노동이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론에는 죽은 노동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논란들과 기본적인 틀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부르주아의 지배를 철폐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논쟁거리들이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도 현실 적합성의 문제죠. 지금에 있어서. 현실 적합성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좀 관점이 다르겠죠. 이건 뭐 흘러간 옛 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중간 계급의 존재에 대해서 그 두 계급으로 끊임없이 분화하면서 소수의 거대 부르주아지와 다수의 단결된 프롤레타리아트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사회는 좀 복잡해졌죠. 지금 국면에서는 근데 다시 막스의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죠? 특히 뭐 한국 사회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다수의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그 가난한 노동 대중과 소수의 거대 자본가의 구조로 재편되고 있죠. 그거는 뭐 그렇게 보면 마르크스 주장이 지금에서 맞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87년 이후에 끊임없이 중간 계급이 몰락하고 있어. 비정규직이 뭐 800만이니 뭐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노동자도 뭐 정규직 노동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노동 대중이란 말을 쓴다면 노동 대중이란 말은 프롤레타리아트인데 생산 수단을 갖고 있지 않잖아. 그리고 노동 대중이란 말은 자기 몸을 팔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몸을 팔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몸을 팔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몸을 팔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노동 대중이에요. 근데 지금 주변에서 보면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 사회의 대다수죠. 지금은 오히려 마르크스의 예상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예요. 한동안은 마르크스의 주장이 안 맞다고 봤는데 중간 계급의 존재, 지식 노동의 출현, 뭐 그다음에 혁명이 일어난 곳이 뭐 러시아와 중국이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마르크스 주장이 틀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마르크스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계급적인 대립에 있어서는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은 노동 대중의 계급 의식이 희석됐고 그러니까 당대에는 노동 대중의 그 계급 의식이 강고했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폭력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노동 대중의 계급 의식이 희박해졌고 폭력에 대한 거부감, 자기 자신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고 있고 평화 노선을 택하는 평화 노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알게 모르게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정착된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은 국가 권력이 훨씬 강해졌다. 자본은 초국적으로 확대됐고 아까 말했던 대로 반대로 자본가들은 반대로 갔어. 마르크스의 전략은. 마르크스가 이 책에서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형식상으로는 일국적으로 그 계급 투쟁을 벌여서 부르주아를 일수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역설적으로 부르주아가 그 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세계적인 규모로 초국적인 규모로 확장됐고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배를 공고히 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 노동계중의 계급의식을 일소하고 평화를 전면에 내세운 그 폭력적인 국가 체제를 확고히 한, 그리고 이런 자본가가 확고하게 승리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신성한 것이 모두 모욕당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죠. 노동자 자체도 모욕당하고 있는, 노동자가 노동자로 자기를 자극하지 못하고, 노동자가 노동자란 계급의식도 없고, 노동자가 계급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배반하는, 세계적으로도 뭐 1848년에 마르크스가 부르짖었던 이러한 전망이, 열망 같은 게 세계적으로도 거의 다 좌절된 거예요. 일부는 맞아떨어져 가고 있지만은 그 수단 자체는, 넘어설 수단 자체는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경제를 지배하는 뭐 어떤 틀 같은 게 사적 소유, 프라이스, 가격. 가격이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 시장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핏, 이윤. 기업의 이윤을 통해서 작동이 되는데, 뭐 이게 뭐 제가 숙고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당시에 어떤 뭐 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뭐 시장 기구라든지 뭐 이윤 부분은 자본론에서 이제 그 투철하게 밝히고 있지만, 시장 부분과 기업의 이윤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단순하게 사적 소유의 철폐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 그 전망을 현실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 근데 이거는 뭐 막연하게 하는 얘기고.